예, 안녕하세요. 동작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는 한국문화재 미학답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뭐 고인돌 뭐 널리 알려져 있죠. 사실 정확하면 고인돌이라고 하면 사실 안 맞는 용어거든요. 왜냐하면 고인돌이라는 것은 돌을 고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돌이 있고 고임돌이 있고 덮개돌이 있으니까 고인돌을 구성하는 3대 요소 가운데 하나가 고임돌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무덤인지 재단인지.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지석묘입니다. 지석, 고였다. 돌을 고였다. 그리고 이 고인 돌의 목적은 용도는 무덤이다. 그러니까 지성묘. 그러니까 정식으로 말하면 고인돌 무덤 이렇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무덤자가 다 빠지고 그냥 고인돌에서 그냥 하나 자체가 그냥 명사화 돼버렸습니다. 자, 고인돌은 전 세계에 있는 고인돌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고인 서양에도 뭐 인도네시아나 여기도 고인돌이 있긴 있어요. 그냥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거성문화, 거성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프랑스나 이것도 있지만 우리와 같은 형태의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진 고인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고인들은 우리 한국, 특히 고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문화적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고인들은 어느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문명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적 힘을 갖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케이팝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 가운데 뭐 김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어느 한류에 이렇게 부속되는 거라면 케이팝은 노래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워낙 강렬해요. 그러면 케이팝의 문화적 특징을 우리가 미학적으로 본다면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금방 몇 가지를 쫙 나와야 돼요. 자, 케이팝의 가장 특징은 뭐냐? 속도감. 비트가 있는 속도감. 그리고 춤. 그죠? 그러면 그룹. 그리고 잘생겼고, 연기도 할 줄 알고, 작곡도 할 줄 알고, 노래도 잘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룹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해가지고는 케이팝의 흐름을 잡아 끌기 힘들어요. 왜? 한 명이 가진 매력의 전체의 합이 9명이 만들어진 전체 합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9명은 1 플러스 1 플러스 9이 아니라 9이 딱 되는 순간 100이 돼버리는 거죠. 왜? 그 속에 다양성이 결합이 되면서 케이팝의 문화적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가장 강렬하죠. 그러면 고대 문화 가운데 가장 강렬했던 우리 문화 가운데 가장 강렬했던 게 뭐냐? 온돌이죠. 온돌 정말 강력을 합니다. 이 만주를 중심해서 지금 이 지역에서는 다 온돌 문화권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고인돌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돌로 만든 산성, 성곽, 돌로 만든 부처님, 불상 이런 것들도 가장 한국적인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고인돌은 무려 지금 현재 확인된 것만 해도 3만 5천 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근대화에 없어진 고인돌까지 포함한다면 10만 기가 넘을 겁니다. 한 지역에서 한 시대를 특징 짓는 이렇게 강렬한 문화라는 게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집트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피라미드 있잖아요. 강렬하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한테 점령을 당한 후에 BC 500년 이후에는 피라미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문화가 끊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고인돌도 고조선이라는 하나의 그 시대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조선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인돌은 고조선을 특징 짓는 고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역을 특징 짓는 문화권의 상징이죠. 이것들이 비파형 동검이나 청동 방울이나 청동 거울 그리고 미송령 토기와 함께 짝을 이루고 나오기 때문에 이 5개를 고조선의 문화 지표 또는 고조선의 문화 징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동 지역 이쪽은 비파형 동검과 청동 거울과 미송령 토기가 집중적으로 나온 고조선의 중심지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인돌은 지금 이제 강화도 고인돌이 105기, 그다음에 화순 고인돌, 고창 고인돌, 이 세 개 지역의 고인돌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그 가운데도 우리는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을 왜 특징적으로 보냐? 거석이었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우리 여기 초등학교 5학년 우리 학생 있잖아요. 그래. 자,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나갔는가 봐. 안타깝다. 자, 지금 현재 강화도에 있는 저 고인돌이 바로 앞이 바다였습니다. 양사면 이쪽이 바다. 그러니까 이쪽까지 바다였습니다. 여기를 매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인돌이 있는 바로 앞쪽에 바닷물이 출렁출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인돌에서 좀 앞에 가서 땅을 파면 조개라도 이게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 강변 쪽에 있는 곳이 바로 하늘과 통하는 길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강변을 끼고, 고창이라든지 이것도 다 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을 끼고 있는 산 쪽에 이렇게 나온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하전면 부근리 강화도 이 고인돌이 가장 특징적인 고인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창 고인돌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던 565기 정도가 있고, 이제 이것은 보통 우리가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부르고 있죠. 또는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그래서 강화도 부근리에 있는 고인돌은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고창 고인돌은 바둑판식 고인돌. 바둑판식 고인돌은 무덤에 그 무덤 칸이 땅 밑에 있고 그 위에 덮개돌을 덮은 형태라면 바로 이쪽 탁자식은 이 무덤 칸이 지상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돌과 뒷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앞돌과 뒷돌이 있다면 이것은 무덤의 형태를 가지만 앞돌과 뒷돌이 없다면 이것은 제단의 성격을 갖습니다. 같은 고인돌이라고 해도. 그래서 제단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앞뒤를 열어놓습니다. 이걸 통천문이라고 그래요. 하늘과 통하는 문이라고 그래서. 고창 고인돌, 매산리에 있는 고인돌도 앞뒤가 없죠. 이렇게. 그리고 안악에 있는 고인돌도 앞뒤가 없습니다. 앞뒤가 없다는 것은 산마루 위에 하늘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아마 만들었던 용도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화순 고인돌, 이렇게 해서 이 세 개가 세계유산으로 현재 등재가 돼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계통을 북쪽에 이제 그 부여계와 남쪽에 4만 개로 나눠서 우리 민족이 두 개의 갈래. 그래서 결국에는 북쪽은 이제 그 북방민족, 우리 역사에서 제거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만선사관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조선의 역사는 만주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용적인 역사다. 조선은 한 번도 자주적으로 역사를 움직인 적이 없다. 그래서 다른 세력에 의해서만 문화가 발전한다는 타율성론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북방계, 남방계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사실 북방계, 남방계라는 말 자체는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인돌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특성이 형태의 차이점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같은 문화권인 거죠. 왜? 주변에 그런 게 있다면, 주변에 그런 문화가 있다면 남방계, 북방계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고인돌은 만주와 한반도에만 있는 우리 조상들이 남긴 유일한 대표적인 문화 징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형태의 변화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방계, 남방계란 말을 쓰지 않고 형태에 따라서 탁자식, 바둑판식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둑판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고인돌은 대표적으로 돌로 이루어진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민족은 주변 민족에 비한다면 특히 돌을 잘 다루었습니다. 일본이 목재를 주로 다룬 이유는 일본에 목재가 많은 오사카 지역이 주로 우리보다 위도상 남쪽에 있고 일본은 풍부한 목재가 있습니다. 농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목재로 탑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거기다가 또 봉건 영주들끼리 가능하면 사찰은 태우지 않았어요. 전쟁을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목재 탑과 목재 건물이 많이 남아있고 우리는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궁궐 태우고 절 태우고 이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목재로 된 게 많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목재보다는 돌을 잘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돌로 그래서 목재로 한 것은 다 사라져서 없고 황룡산 구축 목탑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돌로 된 미륵사, 동탑, 서탑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을 잘 다루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한국 민족을 가장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외국인들에 얘기할 때 한국은 발효식품이 뛰어나다. 세계도 발효식품이 많지만 우리는 바다나 산이나 모든 것을 발효해서 먹는 아주 특징점을 갖다. 왜냐하면 외국에도 발효식품이 있지만 바닷가, 해산물이 풍부하지 않죠. 헝가리나 이런 데는 요구르트나 거기는 다 동물 우유로 만들죠. 발효가. 그런데 우리는 바닷가가 풍부하잖아요. 바닷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해산물, 젓갈이라든 이런 발효식품도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이 수렵하던 사람들이라 고기, 육장을 많이 담그고 그 다음에 콩의 원산지이기 때문에 두장을 많이 담그죠. 이런 발효식품 이것이 우리 민족의 특징이라면 또 하나는 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은 한국인의 문화적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돌로 이루어진 문화유산들은 이렇게 암각화 있죠. 바위에 이렇게 그림을 새기는 거 있죠. 바로 반구대 암각화를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인돌과 같은 제단과 무덤, 고인돌 같은 무덤, 그리고 성곽, 그리고 구들. 이 구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시베리아, 알래스카에 있는 구들입니다. 이것이 발굴됐을 때 그 미국인들이 이 구조가 뭔지를 몰랐어요. 뭔지를 몰라가지고 의문부호 이건 도대체 이게 무슨 걸까? 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에 구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2021년도 같아. 2020년이고 2020년 코로나19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때 한국 구들학회에 학술대회 할 때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바로 구들이다. 근데 이 구들 옆에 뭐가 많이 발견됐느냐? 고래뼈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이건 뭐냐면 이 반구대 암각화를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 고래를 따라서 오늘날 시베리아까지 가서 그러니까 같은 고래 문화권이에요. 한 고래를 한 사람은 남쪽으로 내려온 거고 그 한 고래를 따라갔던 사람은 시베리아, 알래스카로 건너간 거죠. 이렇게 하여튼 이 구들은 가장 한국적인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구두를 쓰는 민족은 만주족과 우리만 있습니다. 자, 혹시 중국에서 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에는 북방민족이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가 있는 거지 북방민족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구들이 없었어요. 그들은 벽난로 중심 사회였습니다. 벽난로. 그리고 땅을 파서 거기에 돌을 깔고 거기다가 불길을 내서 돌을 달궈서 난방을 하는 이 온돌은 우리 조상들과 만주족들만 하는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고인돌은 무덤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에 무덤에 3대 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나무에다 거는 수장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들판에다 버리는 풍장도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다 씻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특수한 예고요. 인류 사회에서 가장 많이 썼던 특히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썼던 것은 흙에다가 사람을 묻는 토각묘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거의 토각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옹간묘는 어디에 주로 나타나냐면 강변과 바닷가 쪽에 강변과 바다 쪽에 사는 사람들은 독에다가 사람을 묻는 그러면 이 옹간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화적 특징이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늘에서 홍수가 났을 때 하늘에서 호로박이 내려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신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신화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옹간묘를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평양부터 시작해서 서해안으로 해서 나주, 그다음에 이쪽 밑에 화순, 전라도 이쪽에 주로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우리 민족의 주류, 이제 고조선과 부역의 주류가 바로 돌무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지배계층이나 모든 사람은 다 돌무덤입니다. 저는 우리 역사학자이나 고고학하는 사람이 뭐 돌무덤의 종류를 막 5개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그것은요 학자들이 괜히 돈 벌어먹기 위해서 그냥 분류하는 거고요. 분류 필요 없습니다. 흙이냐 돌이냐만 따지면 돼요. 왜? 이 흙이냐 돌이냐가 동아시아 묘제의 양대 산맥이기 때문에
주로 북방민족은 돌을 소재로 썼다면 주로 남방 농경 종족들은 흙을 주로 썼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하게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거의 우리가 고려시대 이후에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흙무덤을 쓴 것은 중국의 영향입니다. 유교적 성리학 영향. 왜?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다 돌무덤을 썼어요. 실질적으로. 네. 고려시대 때 웬만한 명문 가문들의 무덤들은 지금도 돌무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돌은 우리 민족의 주요한 묘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돌을 소재로 하는 돌무덤은 크게 5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돌을 쌓아서 무덤을 만든다. 시신을 이렇게 큰 돌판을 밑에다 놓고 거기다 시신을 놓고 돌을 막 이렇게 쌓아서 큰 무덤을 만듭니다. 아까 그 앞 시간에 우하량 유적을 얘기했는데 그 우하량 유적은 무덤들이 많아요. 그 무덤 위에다가 돌을 이렇게 쌓았어요. 산만큼. 다 적석총입니다. 적석총. 돌을 쌓았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돌을 쌓는 것은 돌을 가공해서 무덤을 만드는 게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시신을 묻는 관을 만들면 석관묘고 그 다음에 시신 바깥에 무덤의 틀에 돌로 이렇게 쌓으면 그건 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관은 안에 있는 거, 곽은 밖에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곽하면 성은 안쪽에 있는 성, 내성이라고 하고 곽은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조선을 대표하는 지성묘, 그리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진 게 이렇게 석실을 만들고 위에다가 흙을 덮는 석실 봉토 석실묘. 그렇지만 모든 무덤의 특징은 다 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한국적인 문화의 특징이고 그 가운데 고인돌은 가장 많은 수량을 현재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인돌 탐구 생활에 들어갑니다. 자, 이건 이제 중국 북쪽 윤영성의 해성이라는 곳에 있는 성목성 고인돌입니다. 이 성목성 고인돌은 정말 신비합니다. 해성에 가면 진짜 주변에 이런 산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바다처럼 펼쳐져 있고 그 언덕 위에 거대한 고인돌이 있는데 이 고인돌의 크기가 얼마냐? 이쪽이 5.6m, 저쪽이 6.1m입니다. 이렇게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잠이. 웬만한 우리나라 아파트 있죠? 32평짜리 아파트. 그것이 양쪽을 합해도 5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30평짜리 아파트 크기의 너비에 돌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저희들이 예전에 36명인가 그때 답사를 갔을 때 여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사다리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36명이 다 올라가도 자리가 비었어요. 그 정도로 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돌이 다 갈았다는 겁니다.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지 이런 생각이죠. 후대에 누가 갈았겠지.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모든 지역이 다 갈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갈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돌을 뜯어내서 갈아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불을 뗀 그래서 화장을 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국의 여러 문자학자들이 바로 이 고인돌이 한자에 제사를 뜻하는 이 보일씨와 엄청나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을 합니다. 강은이라는 고 문자학자,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은 이 우리가 보일씨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인돌에서 왔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자에서 우리가 말하는 제사라든지 이 모든 글자가 다 이 시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시자라는 것은 지금도 한자에서 조상이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거라 할 때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뭐 전시 후세, 그 근초고왕이 일본의 제후들에게 줬던 칠지도에서도 마지막 구절이 전시 후세. 그 다음에 우리 광개토대왕비의 마지막도 이시 후세에 전하라. 이게 시자입니다. 그래서 고인돌이 혹시 고대 제사문화의 뿌리가 아닐까. 물론 이걸 얘기하면 길어지만 실제 그 중국의 전광님이라는 그 학자가 중국의 요소에 있는 홍산문화 이걸 연구해가지고 고대 제사문화의 뿌리는 바로 요소에 있는 홍산문화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거기에 물론 이제 그 결론은 항상 그거죠.
그 문화는 중국 거라는 걸 전제를 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렇지만 그 중국 거만 싹 빼면 완벽하게 우리 거예요. 왜? 중국은 돌로 만든 무덤과 돌로 만든 제단이 없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고인돌은 한자에 보일 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인돌의 구조는 제가 세 개라고 그랬죠. 항상 이렇게 덮개돌, 그다음에 괸돌, 바닥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탁자식 있으면 시신이 어디 있냐고 늘 얘기합니다. 시신을. 우리 민족은 시신을 땅에다 묻지 않는 성격을 가져요. 왜? 하늘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신을 빨리 썩혀야 돼. 썩혀가지고 뼈만 남아서 깨끗하게 놓으면 뼈에 있던 혼과 백이 빨리 빠져나가서 백은 원래의 자리는 땅으로 가고 혼은 원래의 자리는 하늘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빨리, 그래서 풀로 시신을 덮어서 빨리 삭힙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살이 썩으면 뼈, 그걸 위해서 언제? 3년 동안 따로 시신을 모시는 거. 이걸 빈전이라고 부릅니다. 빈전에서 시신을 깨끗하게 다 살을 썩히면 그 뼈를 닦아서 그래서 예전에는 고인돌이 이렇게 묘실이 작으니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아, 이것은 아이들 무덤이라고. 근데 나중에 출토된 뼈를 보면 전부 어른 뼈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무덤 묘제를 몰라서요. 장례법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 고유한 장례법은 쇄골장이라고 합니다. 그걸 뼈를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뼈는 땅으로 가서 백이 되고 혼은 하늘로 가서, 그래서 혼과 백이 언제 만나냐? 120년 동안 만납니다. 그걸 4대 봉사라고 했어요. 120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백이 제일 먼저 사라져요. 그리고 백이 사라지면 혼은 안 와요. 혼은 안 와. 그래서 혼이 오려면 특별한 예를 해야 됩니다. 특별한 예. 그래서 4대 봉사가 되면 집에서는 혼백을 같이 모셔요. 그러다가 사당으로 가면 사실은 백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무덤 칸, 여기가 바로 시신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탁자식은 지상 위에 있고 그리고 바둑반식은 지상 밑에. 그래서 주로 뼈는 이 탁자식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 싸고서 없어지고. 그런데 땅 밑에 있는 탁자식, 바둑반식에서는 이렇게 비가 오고 그래서 진흙 같은 게 거기에 들어가서 그게 코팅 역할을 해줘서 뼈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고인돌의 형태는 그래서 탁자식과 바둑반식이 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무덤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덮는 형태 있는데 개석식은 많지 않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로 한강 북쪽에는 탁자식이 많이 나오고 한강 남쪽에는 바둑반식이 주로 나타난다. 이 문화적 특징은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여튼 이렇게 서로 성격이 다른 형태가 이렇게 나타난다. 자, 고인들의 위치는 대부분 산마루에 있다. 자, 이 고창의 고인돌도 평지 같지만 사실은 산을 끼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앞에 강이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파주 덕은리에 있는 것도 산에 있고, 그 다음에 강화 부근리도 평지 같지만 예전에 평지가 아니고 바다 옆에 높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맞닿은 곳. 그러니까 이 아마 강화 부근리에서는 아마 부족들의 회의라든지 부족들의 뭐 재판이라든지 또는 청소년들의 통과 의례 이런 것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정도로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고인돌의 이제 미학 산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뒤 문이 없으면 하늘과 통한다 그랬죠. 하늘과 통하는 문. 그래서 뭐 고창의 도산리 고인돌이라든지 강화도의 부근리 고인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뒤 문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지 중요한 여러 그 고인돌 가운데 특별한 기능을 하는 특별한 용도가 있는 고인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재판이라든지 부족회의라든지 또는 통과 의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공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가. 또는 새 추장이 등장한다든가 이런 것도 추대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을 하늘과 통하다. 그래서 통천문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통천문의 특징은 하늘과 땅이 뚫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하량 유적의 그 제천단인 둥근 거기에도 28개의 통천관이 이렇게 묻혀 있어요.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28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우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우주를 상징하는 것들은 28이나 24 이런 것들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복궁에 가면 품계석이 있죠. 그 품계석이 24개거든요. 그것은 12지
12시를 상징하기도 해. 각각은. 근데 두 개 합하면 24절기. 근데 그 돌은 아무데나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간이대, 하늘을 보던 그 간이대에 그 돌을 깎아서 24개를 만든 겁니다. 다 그런 의미를 가진 거죠. 자, 이것들이 상징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과 통하는 통천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인돌의 기능입니다. 중국 요녕성 해성에 있는 성목성, 그 지명 이름은 성목진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성목성이라 불러요. 예전에 성이 있었으니까 아래쪽에. 그래서 이 성목성이 지금 여기 봐도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지금 뒤에 보면 막 이렇게 여기가 약간 언덕인데 그 밑으로 평지가 있습니다. 논밭이 있고 그 주변으로 마치 그러니까 쉬운 말하면 어떤 거냐면 경주 분지인데 그 경주 분지에 참성대가 있죠. 그 참성대가 이렇게 분지 위에 가운데 있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이거 참성대 분지다. 그리고 남산이라든지 남산이라든지 주변에 이렇게 쭉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형태로서 엄청나게 신비로운 곳입니다. 여기에 이 돌을 가져왔고 이 돌은 여기부터 한 12km 떨어진 산에서 채취한 그 흔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끌고 온 거예요. 으쌰 끌고 와서 이 위에 이렇게 돌을 다 갈았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현재 그 중국의 이거 연구한 학자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인돌은 무덤이라고 하지만 이건 무덤이 아닐 것이다. 그럼 뭐냐? 바로 제단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곳은 하늘과 통하는 신성 공간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제들이 사는 거죠. 사제들. 네.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제 때 왜 신전이 없냐 이거죠. 신전이 여기인 거죠.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부족들의 의사결정하는 회의 장소도 됐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재판 장소가 되고 또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를 하는 장소가 아닐까 정도로 이렇게 고인돌의 기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것은 요즘에 이제 새로운 이제 연구 결과인데 여기에는 동아시아의 고대 철학 삼재오행 이 삼재오행은 이렇게 우리가 이 삼재오행이 어디지? 바로 한글 훈민정음이 삼재오행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뜻하는 건 뭐겠어요? 둥글죠? 그래서 점입니다. 그다음에 땅은 평지이기 때문에 판판해요. 그 땅과 하늘 사이에 사람은 서 있죠. 이렇게 끈 거.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지인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에 바로 지금 문자 이게 바로 천지인 훈민정음 천지인법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한글도 천지인으로 뭘 만드냐? 천과 지와 인은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해가지고 이 하늘에 속하는 소리는 이 작대기 위에다가 점을 찍죠. 그래서 아야, 어여 이렇게 하고 이 땅은 오요, 우유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야, 어여는 주로 사람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사람, 어머니, 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건 뭐 둠이라든지 움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땅에 있는 것들은 오나 우나 이걸로 발음돼요. 한번 해보세요. 훈민정음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사물에 있는 모든 소리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성명을 할 때 한자로 이름을 쓰죠. 그 한자 성명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그 개뻥이에요. 왜 그런지 아냐? 한자 음은 우주의 소리를 하나도 담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한자니까 무지 위대하다고. 한자는 인간이 소리내는 발성을 하나도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된 것들은 뜻은 음양오행에 맞는데 소리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음양오행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자가 만들어지면서 그들은 그 한자의 소리에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음양오행 모를 때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문자를 빨리 만들면 소리가 굳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 북방민족들은 소리를 적으려고 하지 않고 소리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 하늘의 소리는 적는 게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표현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러다 보니까 음소가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양하게 만들어진 음소를 표현하려 보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년, 600년 전에 세종대왕과 그 주변에 천재적인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면 한글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한글의 소리는 인간이 내는 모든 발성을 다 맞춘 거예요. 왜? 인간의 발성은 입하고 혀하고 치아하고 목구멍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리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의 소리는 가장 우주의 소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화자, 그러면 히읗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주로 이응이나 히읗 하는 사람들은 철학자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름 세자 중에. 그 다음에 지읒자나 치읒자 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사람이 많아요. 뭐 정몽주, 정몽준 뭐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은 미음이나 이런 것들은 재산 축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재산 축적, 비읍이나 이런 사람들. 저는 제 이름에 전부 동그라미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철학자만 되죠. 철학자. 그 다음에 이름 가운데 지읒이 그래도 그나마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먹고 산다고 막 이렇게 성명학인데 우리 한글이 가장 우리 전통 철학을 닮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 그 고인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즘 고인돌은 기본적으로 바다, 몸, 그다음에 덮개. 그래서 이것을 천지인으로 봐요. 그리고 사방 이것을 음양오행으로. 그래서 음양오행 사상이 가장 잘 구현된 시설물이 고인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인돌의 이러한 구조물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의도가. 그러면 설마 이게 그러면 이 고인돌과 같은 이런 것들이 무덤으로 만들게 되죠. 고구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 위에 하늘을 그렸잖아요. 별자리를. 그리고 밑에는 삶의 생활을 그렸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살던 모습들은 벽면에 그려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갈 때는 하늘에다 별을 그렸잖아요. 고구려의 사유방식. 그리고 이러한 사유방식들이 지금 불국사 석굴암에 그대로 구현된 겁니다. 불국사 석굴암 자체가 하늘의 별을 상징하는 게 있고 그 안에 부처님이. 그러니까 불국사 석굴암은 우리 하늘이 아니라 부처님의 하늘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그 불국사 석굴암에 나타난 그런 건축물의 조형성은 우리의 전통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고인돌은 가장 대표적인 이런 천손사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진. 그래서 먼저 이제 고인돌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돌을 자르죠. 이거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돌의 결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다 구멍을 파서 거기다 마른 장작을 놓고 물을 벗어 그 물로 불어나는 나무의 힘으로 이 돌이 쫙 갈라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돌을 날려야 되겠죠. 이 날릴 때 마찰면의 최소화라 그래서 둥근 나무 토막을 놓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끌면 회전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마찰면을 최소화하면서 그 힘으로 끌고 가면서 돌을 이동하죠. 그리고 이제 축조는 이 돌을 안쪽으로 약간씩 다 구부립니다.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전부 안쪽으로 전부 다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걸 내사각이라고 해요. 우리 전통적인 한옥을 지을 때 반드시 모든 기둥이 안쪽으로 약간 기울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붕의 하중이 내릴 때 기둥이 옆으로 펼쳐지지 않기 위해서 전부 내사각을 뒀는데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전부 내사각을 했는데 그 내사각을 모이면 1960m에 딱 만난대요. 바로 그 높이가 그들이 생각했던 올림푸스의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신전의 꼭대기에 올림푸스, 제우스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 꼭대기가 수미산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 조상들은 이 내사각의 꼭대기는 뭐가 있냐? 조상님들이 있는 곳. 이렇게 그것을 우리 전통 용어로는 신향이라고 부릅니다. 신향.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믿었던 게 신향이에요. 조상님의 나라로는 신향.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불교가 들어와요. 그 극락에 가는 거. 그러다가 도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선경.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천당. 그러니까 우리는 4개 중에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전통적인 신앙하는 사람은 신앙으로 가면 되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극락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믿는 사람은 천당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내사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인돌의 경제입니다. 이 고인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집단 자체가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어야만 그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인구를 먹여 살 수 있는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창 고인돌의 최소 500명이 끌어야 될 인구. 그러면 500명이 가족 단위라면 약 2,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500명 정도가 되는 집단에서 한 마을 단위로. 그래서 이것이 5개, 10개가 모이면 2만 명 정도. 이게 이제 예전에 생각하는 하나의 집단이죠. 그래서 호남 지역은 마한 54개국이 있었다고 하고요. 진안과 변화는 12개입니다. 그러면 왜 호남은 54개국이고 진안과 변화는 왜 12국이냐? 오늘날 경상도 지역의 생산력과 호남 지역의 생산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의 진안, 마한 변환할 때
그 마한의 경제력은 이쪽 합한 거에 2배가 되는 겁니다. 진한과 변한 12 합해도 24개잖아요. 이거 2배 정도가 될 정도의 생산이 높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창 고인도를 통해서 마한이 왜 54개국이냐. 이것은 이 지역의 생산력이 진한과 변한의 합보다 2배 이상의 경제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인돌은 반드시 2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독립성, 하나는 밀집성.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는 이 독립성은 무덤에서 떨어져서 신성한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를 지내고 회의를 하던 공간으로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여기는 아마 그 지역에 무당들이 거주하기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는 나의 조상들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나를 지켜주고 후손의 번영을 늘 바라보는 조상님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사는 삶의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늘 조상님이 와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하나는 친근성을 표시하고 하나는 신성성을 표시한다. 고인돌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신성성과 친근함과 함께 또 하나는 뒷동산에 위치해 있고 이렇게 숲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숲속에 위치한 것은 엄청나게 그 신성성이에요. 고요한. 그리고 뒷동산에 있는 것은 늘 안식처입니다. 늘 내가 가서 슬프고 괴로울 때는 여기 가서 조상님한테 비는 것. 그리고 이 숲속은 누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신성한 공간이죠. 왜? 이 숲속은 여기 뒷동산은 늘 내 삶 속에 있는 거라지만 숲속에 있는 것은 우리 삶을 이어주는 동물이나 나물이나 야채나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2개를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항상 고인돌은 이렇게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고인돌의 특징이 개방성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나 이런 것들은 되게 이렇게 폐쇄성이거든요. 그 교회 안에 무덤을 만드는 구조라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보면 조상님 뼈가 다 보이죠. 되게 개방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비가 와도 다 새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럼 왜 그러느냐? 이미 우리 조상들은 그 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혼과 백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혼과 백이. 그래서 제삿날 특별하게 혼과 백을 부르는 소리만 하면 돼요. 소리만. 그게 뭐냐? 유와 세차예요. 유세차. 유세차를 하면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유가 바로 새를 부르는 소리예요. 유라는 자체가 새거든요. 그래서 유세차하면 지금 어느 공간의 문이 열리고 새가 오면서 하늘로 갔던 조상신이 그 새를 타고 내려오는 거. 그때 부르면 돼요. 부르면. 그러면 이곳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는 조상신이 떠났다가 내가 필요하면 부르면 돼요. 이렇게 제물을 놓고 그러면 조상이 온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지. 그걸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하늘과 땅과 생명을 표현하는 추상적 기호를 원방각이라 불러요.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세모로 표시합니다. 세모로. 사람은 세모로.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훈민정음에서는 이렇게 길게, 하늘은 둥글게,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가운데 하늘의 머리를 들이미고 반항하는 유일한 생명체, 인간이죠. 딱 꼬나붙고 딱 서 있는. 자, 그래서 이것을 세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항상 하늘을 향해 뻗은 것, 그것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메신저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숭배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사슴뿔, 소의 뿔, 나무, 산, 바위 이런 것들을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서 숭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원방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재단을 보면 각은 보기가 힘들어요. 왜? 인공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각은 이미 언덕이라는 자체, 산이라는 것 자체 속에 이미 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단은 항상 산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산이 있으면 이곳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인간의 세계. 거기에 바로 하늘과 땅의 전기가 모여야 돼요. 하늘과 전기가 모이는 게 뭐냐? 바로 나무고 하늘에서 온 바람이 땅으로 내려가고 또 하나는 하늘의 은하수에서 내려온 물이 땅에서 솟구치는 물과 만나서 인간 세계로 뻗어죠. 이것을
우리가 풍수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에 제사를 지나갈 때는 반드시 목욕 재개를 하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목욕도 많은 분들이 목욕? 그 목은 나무 목자를 쓰고 있고요. 욕은 개국곡자를 씁니다. 아니, 몸을 씻는데 왜 나무 목이고 개국곡자겠어요? 땅에 제사를 지낼 때는요, 이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제사 지낼 때는 머리를 씻어요. 근데 머리를 어디서 씻어요? 계곡물을 씻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산꼭대기에 있는 제단에 있는 물을 가지고 머리를 씻습니다. 그걸 닦아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해서 목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은 나무 목자를 쓰고 그래서 욕은 계곡곡자. 그래서 우리가 산삼을 따라갈 때는 계곡에 물을 담그고 재개한 후에 산삼을 따라가죠. 왜? 땅이 주는 축복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사유체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걸 몰랐느냐? 우리는 조선 500년 동안 중국적 사고, 유교적 사고로, 왜 유교는 되게 현실적이고 괴력 난신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샤머니즘이라고 다 배격한 거죠. 그런데 우리 전통적인 사유 속에는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성에 가면 위에 우물은 둥글고 아래 우물은 네모나게 돼 있고 경복궁의 우물 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물을 하나로 만들 때는 네모난 우물에 섬을 만들어서 원도 방지라는 거. 그래서 이 황해 은율의 관산리 고인돌도 바로 둥근 덮개돌은 하늘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괸돌은 땅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땅과 만나는 요 지역은 사람의 시신을 묻는 공간이니까 여기는 사람을 상징하는, 이것을 우리는 원방각이라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추상적인 단계로 오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대종교의 그 종교적 상징도 원방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금방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방각은 조선시대 때 환구단의 둥근 단과 사직단의 네모난 단, 그리고 사람을 상징하는 것은 세모나게, 그래서 위패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세모로 만듭니다. 원래 무덤에 사람의 시신을 묻는 관도 원래 세모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지금은 덮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무령왕릉을 가시고 또 거기 있는 무령왕 관을 보면 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삼각형은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고인돌을 종합적으로 한다면 이 고인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하늘로 갔던 조상이 다시 후손으로 오고, 후손이 죽어서 다시 조상신으로 가고,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 이것을 개세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고구려 때는 개세적 세계관이 가장 우월했는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전생적 세계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동물도 될 수 있고, 사람이 죽어서 짐승도 될 수 있는 것, 이걸 전생적 세계관이라는, 인도에서 온 세계관이죠. 우리는 후손이 조상이 되고 조상이 다시, 그때 이제 자기들이 믿는 토템의 우두머리 속에 그 조상신의 영혼이 담겼다고 봐요. 죽으면 다. 그러면 이제 그 조상신을 보내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날을 잡아서 곰을 잡아요. 곰토템이면. 곰을 잡아서 막 춤을 추고 이제 막 조상을 그때 막 울어요. 막 울면서 곰을 죽여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시간이 되면 곰을 다 죽여요. 그 모든 부족장들이 창을 들고 가서 곰을 팍 찔러서 죽여요. 자, 그리고 곰이 딱 숨이 멎으면 그때부터 춤을 추고 좋아해요. 왜? 이제 하늘로 간 조상신들이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제 기뻐서. 지금도 저 러시아에 가면 사하공화국, 곰토템을 하는 사하공화국이라든지 길야크족들이 지금도 곰토템을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유체계, 그죠? 그게 바로 영원성입니다. 끊임없이 돌고 도는 삶. 자, 그런데 짐승으로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개세적 세관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는 신전이기 때문에 미학적으로 엄숙미가 있습니다. 고인돌은 그 자체가. 그러니까 늘 친근하면서도 엄청나게 돌이 갖고 있는 특징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고인돌을 역사적으로 볼 때 바로 고인돌 문화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인돌이 퍼져 있는 지역을, 그러면 이 고인돌이 수만 개가 어떻게 동시간대, 동일한 공간 속에 존재하느냐. 그것은 그 지역의 고인돌을 문화적 지표로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세력을 누구로 볼 것이냐 이거죠.
뭐 방법이 없어요. 고조선변이. 그러니까 당연히 고조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화는 너무나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2000년 동안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2000년 후에는 무슨 무덤이 만들어요? 돌무덤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는 벽돌 무덤을 만든 적이 없어요. 벽돌 무덤 딱 2개뿐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중국 양나라와 교류했던 문영왕릉이 있던 송산리 6호번, 7호번 딱 2개뿐이 벽돌. 그리고 돌로 만든 성 가운데 99.9%가 다 돌성이지만 딱 하나 벽돌성 하나 남아있죠. 수원화성. 그거 제외하고는 우리는 벽돌로 무덤이나 성을 쌓은 적이 없죠. 왜? 우리는 흙을 구워서 벽돌로 만들었던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로 만든 문화, 그걸 고인돌 문화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독특하고 주변과 구별되는 이 고인돌 문화권은 고조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정교과서에 고인돌이 나온 지역을 고조선의 영역이라고 표시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첫날이라 약 한 5분, 10분 전에 빨리 끝나는데요. 다음 주는 되게 많은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꼭 다음 주에 오시고 하여튼 여름 휴가 다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강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